이번에 미국에서 조용히 한 사건이 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JP모건이 자기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서 XRP의 블록체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국채를 거래하는 시범 운영에서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JP모건은 이미 자기들만의 결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만든 시스템인데요. 근데 왜 굳이 외부 블록체인을 끌어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들으시면은 골드만삭스랑 시티은행이 왜 곧 같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짧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JP모건 측에서 자기들의 결제 플랫폼 키네식스라는 시스템을 XRP 블록체인과 연결을 했고, 이 시범 운영에서는 리플, 마스터카드,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함께 참여를 했어요. 이들이 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디지털로 만든 미국의 국채를 사고 파는 일, 또 다른 하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보내는 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5초 안에 끝났습니다. 여기서 5초라는 숫자가 왜 충격적이냐? 보통 은행끼리 나라 밖으로 돈을 보내려면 짧게는 하루, 또 길게는 4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게 5초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상 빠르다라는 거는 이 뉴스의 진짜 핵심이 아닌데요. 진짜 중요한 건 또 따로 있어요. JP모건이 이번에 한 일을 한 단어로 정리드리자면은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자기들 시스템은 그대로 두면서 거기에 XRP 블록체인을 연결해가지고 같이 썼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공개 블록체인을 쓰지 않은 이유들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개는 보안이 걱정됐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들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끼리만 쓰는 비공개 블록체인을 따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JP모건의 키넥시스도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였었고요. 문제가 뭐냐? 이런 비공개 시스템은 자기들 은행 안에서만 잘 돌아간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은행이나 외부 회사하고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 JP모건이 보여준 거는 우리 시스템을 버리지 않아도 외부 블록체인이랑 연결해서 같이 쓸 수 있다는 이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블록체인이 다름 아닌 리플 레저였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JP모건이 이걸 증명해 보였다는 것은 다른 은행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엎지 않아도 XRP 블록체인에 다리만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은행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인데, 지금까지는 블록체인을 쓰려면 전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었죠. 그 부담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만 남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그래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DTCC라는 곳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하는 일은 단순해요.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주식들, 모든 채권들, 이 최종 정산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미국 월가의 심장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DTCC가 2026년 하반기에 새로운 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주식과 채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만드는 논의에 골드만삭스랑 시티은행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JP모건은 이미 실전에서 작동하는 기술들을 보여줬습니다. 5초 결제, 토큰화된 국채 거래, 국경 간의 송금까지도 전부 다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랑 시티은행은 아직까지 비슷한 수준의 실전적인 증명이 없는 상황이고, 은행이라는 곳은요, 경쟁사가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제가 느리면 고객이 떠나죠. 특히나 큰 기업 고객들 1초라도 빠른 결제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이랑 시티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될 텐데요. 처음부터 자기들만의 길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검증된 길을 따라가거나, 이 새로 만드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돈도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가는 거는 빠르고 안전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놓고 보시면은 이 두 번째 길, 그러니까 검증된 인프라를 따라가는 시나리오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얘기냐? 이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한 은행이 빠른 결제를 시작하면 옆 은행도 따라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 옆 은행도 또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요, 그 첫 번째 도미노가 막 쓰러지기 시작한 장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얘기를 듣고 나시면은 마지막 질문이 한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XRP 가격은 언제쯤 움직이냐?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채택한다는 발표가 나와도 가격이 바로 폭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발표랑 실제 거래량이 쌓이는 시점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JP모건의 시범 운영도 아직까진 테스트 단계죠. 실제로 큰 자금이 리플 레저 위에서 매일매일 움직이려면은 시스템이 정식으로 작동이 되고, 또 다른 은행들이 합류하고 거래량이 누적되는 과정들 반드시 필요해질 겁니다. 가격은 그 거래량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시점 한 가지만큼은 비교적으로 분명해요. DTCC의 새로운 플랫폼이 2026년 하반기 가동될 예정이라는 점이겠습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 골드만이나 시티가 JP모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XRP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뭐 이런 발표까지 나오게 된다면요, 지금 시장의 시선은 한 방에 XRP로 쏠릴 가능성이 크겠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들,
단기 가격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요. 2026년 하반기 이때를 기준점으로 길게 보시는 겁니다.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기관 합류 뉴스들 트리거로 삼는 방식이 가장 무난하겠죠. 결국에 JP모건은 자기 시스템을 버리지 않고도 XRP 블록체인을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처음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 모델이 골드만이랑 시티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대형은행들이 따라가기에 가장 부담이 적은 길이고요. 그리고 2026년 하반기 CC 플랫폼 가동 시점이 이 흐름이 가격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JP모건이 첫 번째 도미노였다면은 두 번째 도미노는 과연 골드만일까요? 아니면 시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름도 모르는 다른 은행들일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5%, 10%, 또 많게는 20%까지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팔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생긴다면요. 그건 내 경험이 팔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때 못 팔았던 것들, 그리고 기다린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더 기다렸다가 팔아라, 더 상승할 거야, 이런 욕심에 대한 심리가 매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감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못 팔고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또 팔고 나서 후회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막상 오르지도 않았는데 더 오를까봐 여기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그 후회를 욕심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들 상당히 반복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차라리 목표 타점에 대해서 그냥 걸어두셔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들, 어차피 자주 쳐다보면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고요. 이 스스로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이 목표 타점에 대해서 스스로 걸어놓으시고 신경을 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렵다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지지만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봤을 때 대응하면 좋은 시장이라는 것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한 가지만 보고 가시죠. 리플 관련된 뉴스가 또 하나 떴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다는 엑스머니라는 결제 시스템에서요, 리플의 오랜 파트너 은행 하나가 들어갔다는 소식인데, 근데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 건요, 이 뉴스 대부분 채널들이 머스크 얼굴만 띄워놓고 호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보셔야 되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죠. 그 옆에 조용히 들어간 은행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은행이 누군지 아시면은 지금 들고 있는 XRP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곧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이번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리플 XRP 차트만 보면은 답답한 자리는 맞습니다. 가격은 전고점 절반도 안 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스에서 매일매일 좋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쩌고 SEC 소송이 이겼고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작 차트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몇 달째 반복되다 보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지치죠. 저도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재 자랑하려고 영상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나쁜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같이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뉴스의 핵심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크로스 리버 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엑스머니라는 결제 서비스의 베타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채널들도 말을 하고 있는데 다들 빼먹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크로스 리버라는 은행이라는 곳이 그냥 흔한 미국 은행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201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리플의 결제 기술을 도입한 은행인데요. 11년 전부터 리플 시스템을 써가지고 국가 간의 송금을 돌려본 은행이란 뜻이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일론 머스크가 엑스머니를 만들면서 결제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결제 인프라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오고 가는 길들을 깔아주는 기술인데요. 그 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가 크로스 리버였고, 일론 머스크는 그 은행을 자기 시스템 한가운데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일론 머스크가 결제망을 만드는데 이 11년 동안 리플 기술로 돈을 굴려본 은행들을 데려왔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기서 단정은 못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크로스 리버 은행이 엑스머니 시스템 안에서 XRP를 공식적으로 쓴다? 이런 발표는 아직까지 없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리플 기술이랑 일론 머스크 결제망이 같은 테이블에 앉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신호고요. 그럼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진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숫자입니다. 리플 회사 안에는 리플 프라임이라는 사업이 있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큰 돈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리플 프라임이 최근에 어떤 숫자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거래가 6천만 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산한 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오고 나간 총 금액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천조 원 규모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다시 한번 들어도 4천조 원이라는 돈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 비교 한 가지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 GDP,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돈들 대략 2,40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프라임이라는 사업 하나가 한국 경제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욱더 큰 돈을 1년 동안 굴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보고서에서 나온 추정치도 아니고요. 실제로 정산이 끝난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매출들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3배 넘게 늘어났어요. 회사 안에서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돈들이 리플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왜 리플 XRP 가격은 전고점 반토막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걸까요? 보통 회사가 잘 되면은 그 회사 코인도 같이 가는 게 상식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맞습니다. 이게 답답한 진짜 이유인데 회사가 분명히 잘 가고 있는데 가격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설명 한 가지만 짚어드리자면은 리플 프라임 같은 기업용 사업은 코인 가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거지 그 돈이 바로 XRP 가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매출이 3배가 돼도 XRP는 따로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XRP 가격이 정체된 표면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사가 이만큼 큰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인프라를 깔았으면 그 위에 차가 다녀야 됩니다. 결제망을 만들었으면 그 위에서 움직일 돈이 필요하죠. 그게 유동성이라는 건데 국가랑 국가 사이에 큰 돈이 빠르게 오고 갈 때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자산이 필요하죠. 비트코인은 속도가 느리고요.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 역할에 잘 맞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정부 규제에 묶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는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XRP라는 거고 빠르고요. 수수료가 거의 없고요. 미국 법원에서 상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지금 엑스머니가 XRP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쓴다는 발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인프라가 깔리는 순서를 보면 그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와요. 큰 돈이 움직일 때 항상 발표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이건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시장이 똑같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조용히 깔고요. 파트너 은행을 자리에 앉히고요. 라이선스를 받아두고요. 거래량을 미리미리 확보를 합니다. 그게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마이크 잡고 발표를 하죠. 그리고 발표가 나는 순간에는 이미 큰 자금은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발표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발표를 보고 들어가시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단계라는 거죠. 지금 리플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딱 이런 단계처럼 보입니다. 발표가 없는데 발표 전에 필요한 조각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고 11년 된 파트너 은행이 머스크 결제망에 들어가고 회사 매출은 3배가 되고 정산 규모는 한국 경제 2개 크기가 됐습니다. 이 조각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조용한 깔판 깔기 구간에 가깝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는 길게 안 벌릴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림은 이건데요. 단기간에 가격이 계속 지금처럼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인플라가 깔리는 동안에 시장에 큰 뉴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이 길게 이어지게 될 거고 이 구간에서 많은 홀더분들이 지쳐서 나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엑스머니 정식 출시되고 그리고 리플 프라임 다음 분기 실적 발표되고 미국 쪽의 추가 라이선스 같은 트리거 뉴스 이런 것들 한 가지만 나와주면은 그 순간 가격이 한 방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고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인프라가 깔린 모양들을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거라는 거고 왜 그렇게 보는지 근거는 방금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년 된 파트너, 한국 경제 2개 크기 정산, 매출 3배 증가되면서 발표가 가장 늦게 나오는 금융시장의 순서까지도 이 4가지가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지금 XRP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거는 회사가 못 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는 너무 빠르게 가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그 속도를 아직까지 못 따라잡은 상태에 가깝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 결제망에 리플에 11년 된 파트너은행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단순한 호재 한 줄이 아니라요. 이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발표는 항상 마지막에 오죠. 가격은 그 전에 움직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던져볼게요. 만약에 정말로 엑스머니가 정식으로 출시되는 그 날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 뉴스도 없는 이 시간이 진짜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언제 시장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내가 정할 수가 없으시다면요.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이런 방향성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플 안 간다라고 해가지고 리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알트가 좋으면은 차라리 현실적으로 이 알트코인 타점들에 대해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뒤에 끝나나요? 절대 아니죠. 평생 하실 거라면은 지금부터 건강한 나에게 맞는 매매 습관들을 키워나가시는 방법들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코인에 대한 정보방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단기 종합방에서도 상황에 맞춰가지고 리플 좋을 때는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트 시장이 좋을 때는 알트 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겠고, 이걸 시장 탓하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요. 그냥 시장의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효율적인 대응들로 이어나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8일 만에 5만 명이 움직였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빠르게 사람이 모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5만 명이 모였다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는 뉴스 한 줄로 넘기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지갑에서 빠져나갈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확히 22%라는 숫자입니다. 지난 5월 13일이었어요. 국회 국민통일청원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제목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련된 청원들, 한 절로 줄이면은 코인 거래에 붙이는 세금, 이거 없애달란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청원이 빠르게 동의를 받기 시작을 했었고, 하루 만에 5천 명을 넘었고요. 며칠 만에 1만 명, 드디어 5만 명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동의를 받게 되면요. 이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짜로 안건으로 다뤄지게 돼 있습니다. 단순한 청원 정도가 아니라 국회가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과 다음 달이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이데일리, 이투데이 같은 매체들이 보도를 남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이 청원이 왜 이렇게 빠르게, 또 왜 이렇게 많은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22%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날부터 우리나라는 코인 거래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을 하고, 1년 동안 250만 원을 초과해서 번 수익에 대해서 22%, 그러니까 5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떼가게 됩니다. 이 22% 안에는 지방소득세 2%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1년 동안 코인으로 1천만 원을 벌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해서 22%가 붙게 되기 때문에 계산드리자면 165만 원이 세금으로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첫 번째 신고는 2028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어오시면 그냥 세금이 새로 생기는구나, 뭐 이 정도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랑 비교하시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은 코인을 1년 이상 들고 있다가 팔면은 세율이 확 낮아집니다. 소득에 따라 가지고 0%부터 20%까지인데 가장 낮으면 아예 세금이 없는 거예요. 독일은 더 파격적이죠. 1년 이상 보유한 코인을 팔면은 세금이 0원입니다. 완전 비과세인데요. 일본은 더 재밌어요. 일본은 과거의 코인 수익에 대해서 최고 55%까지 세금을 매겼던 나라인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본 투자자들과 코인 회사들이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중이고, 세율을 20% 단일 세율로 낮추고요. 손실 났을 때 그 다음 해로 넘겨가지고 공제받는 제도까지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이런 장치가 없을까?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장기 보유 혜택이 없어요. 1년을 들고 있든 10년을 들고 있든 똑같이 22%입니다. 손실 났을 때 다음 해로 넘겨가지고 공제받는 제도, 그러니까 손실 2월 공제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가 아니면은 일반 투자자한테 사실상 부과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코인에는 25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22%입니다. 이 형평성 문제가 지금 청원 본문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상황이고, 청원에는 충분한 제도적인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인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풀어서 쓰자면 이겁니다.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보호 장치도 없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너무 가혹한 상황인데 왜 우리만 이렇게 빨리 떼려고 하는 거냐. 이게 5만 명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짚어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에 이미 법으로 만들어졌죠. 원래는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2023년으로 한번 미뤘고 또 2025년으로 다시 한번 미뤘고 2027년으로 세 번째 미뤘습니다. 세 번이나 시작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세 번이나 미뤄졌을까요? 투자자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고요. 무엇보다 선거 때마다 이 문제가 표심이랑 직결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이 정말 단호합니다. 올해 7월 달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은 포함하지 않을 거다. 이런 방침을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진짜 강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 시점에 이번 5만 명 청원이 8일 만에 터진 건데요. 절대 우연이 아니겠습니다. 정부가 강행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청원이 진짜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코인 세금이 폐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청원이 5만 명을 넘었으니까 자동으로 국회 상임위에 회부가 될 거다. 이건 확정인 상황이에요. 다만 회부된다고 그게 곧 폐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나서 법 개정안으로 발의가 되고요. 본회의까지 통과해야지 진짜 폐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를 꼽자면 완전 폐지보다는 다시 한 번의 유예가 예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법은 이미 3번이나 유예된 이력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유예 카드를 쓰는데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2027년 1월 이 시행이 다가올수록 투자자 반발세는 더 커질 거고요.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위원들이 이 표심을 무시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강행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을 바꿔버리면 행정부는 따라야 돼요. 그렇다고 또 완전 폐지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한번 만들어진 세금이 통째로 사라진 사례를 드물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2027년 이 시행을 한 번 더 미루거나요. 250만 원이라는 기본 공제 금액을 대폭 올리거나요. 또 손실 2월 공제 같은 보완 장치를 붙이는 방향성이 있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의 추정이고 또 실제 결과는 다음 달 상임위 논의 이후에 더욱더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아셔야 될 건요. 청원 동의 기간이 6월 12일까지입니다.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2027년 1월 1일 과세가 그대로 시행된다. 그 직전인 2026년 12월 31일 이 자정의 코인 가격이 취득가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샀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었다면요. 세금 계산할 때는 1억 5천만 원에 산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거고 이건 투자자한테 유리한 장치긴 합니다. 다만 이것도 과세가 실제로 시행됐을 때 적용되는 얘기겠죠. 결국에 5만 명의 청원은 다음 달 국회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정부는 강행 입장이겠지만 과거 3번 유예된 전례를 살펴봤을 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유예될 가능성 가장 현실적이겠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까지 청원 동의는 계속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유예되지 않고 정말로 2027년 1월 과세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 코인 시장은 그 직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들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반등은 찾아오고 리플의 반등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의 시점과 반등의 목표 타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죠.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했었고 또 그때 못 팔았던 기업들 이만큼이나 보유했으니까 얼마에 팔아야겠다. 이런 목표치 자체가 너무 높아지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팔아야 될 금액들을 놓치고 다시 한번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에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타점에 대해서 이 무리한 타점보다는 현실적인 구간을 걸어놓고 욕심보다는 팔아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1순위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 반응과 대응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에 스쳐 지나간 수익률보다는요.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시장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과거에 아쉬웠던 상황들과 순간들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들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 들고 있는 분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하나 올렸죠. 그 트윗 안에 도지코인 얘기는 단 한 글자도 없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 트윗을 5번 다시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등골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도지코인 얘기를 안 했는데 오히려 도지코인 가격을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트윗이 바로 그 트윗이었거든요. 도대체 일론 머스크가 도지 얘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도지판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오늘은 그 한 줄을 같이 한번 뜯어볼 예정이고 먼저 머스크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 서방에서는 구글이 AI 경쟁에서 이길 거고 또 지구 전체에서는 중국이 주도할 거고 우주에서는 스페이스 X가 주도할 거다. 딱 이 한 줄을 남겼습니다. 처음 읽어보면 그냥 머스크가 또 큰소리치네 뭐 이러고 넘어가게 되는 트윗인데요. 근데 이 짧은 문장이 사실은 인공지능 AI 경쟁이라는 이 큰 운동장을 3칸으로 쪼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칸은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선을 그은 거고요. 이게 왜 도지 얘기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가 진짜인데요. 여기서 한 번쯤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인공지능 얘긴데 왜 갑자기 코인이 나오냐? 충분히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트윗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부터 같이 한번 봐주세요. 머스크가 자기 회사도 있죠. xAI는 인공지능 AI 회사. 그리고 거기서 만든 챗봇 그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트윗에서 자기 회사 그록을 쏙 빼버렸어요. 구글, 중국, 스페이스X 이 3가지는 꼭 집어서 말을 했는데 정작 자기 본인 회사 챗봇은 이 지도에 그려놓지 않았다라는 사실. 이게 왜 이상하냐? 보통 사람들은 자기 회사를 어떻게든 끼워넣고 싶어 하겠죠. 근데 머스크는 일부러 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그록은 왜 뺐을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일론 머스크 측에서 그록을 AI 경쟁이라는 운동장에 올려놓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룹 같은 경우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X라는 SNS 위에 얹혀 있고요. X는 결제 기능을 준비하고 있고 그 결제 기능에서는 도지코인이 연결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룹은 다른 인공지능이랑 경쟁하는 선수가 아니라 자기가 따로 짓고 있는 새로운 운동장의 일부라는 거고 구글이랑 같은 무대에서 올릴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서 우주는 스페이스X가 가져간다라고 했었죠. 이 말이 단순하게 로켓 쏘는 얘기로 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머스크는 우주에 위성을 수천 개 띄워놓고 있는데 스타링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위성망이죠. 이게 점점 더 커지면서 위성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고 위성이 알아서 자기 위치 조정하고 또 나중에 위성끼리 비용들을 정산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매번 끼지 않고 기계끼리 돈을 주고받는 시대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인 건데,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렇다면 그 기계들끼리 주고받는 돈은 과연 어떤 코인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한 번 거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수수료도 무겁죠. 위성이 1초마다 작은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쓰기에는 너무나도 느리고 비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가볍게 만들어진 코인이죠. 빠르고 저렴하고 단순합니다. 머스크가 평소에 도지코인을 옆에 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벼움 때문이에요. 도지코인이 우주 결제에 쓰인다라고 공식적이 발표된 건 아니겠지만요. 다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우주 결제 레이어를 깐다면 가장 손에 잡히는 후보가 바로 도지코인이란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머스크가 그린 지도를 다시 보면은 구글은 서방 안에서 싸우고요. 중국은 지구 안에서 싸웁니다. 둘 다 땅 위의 경쟁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혼자서 우주를 가져간다라고 해요.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 땅 위에서 아무리 싸워봤자 머스크는 그 싸움에 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위층, 그러니까 우주라는 새로운 층을 통째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고, 위층이 깔리면 아래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들, 모든 통신들, 모든 정산들 결국에 위층을 거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진짜 그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위층의 결제 레이어 후보로 도지코인이 가장 가까이 서 있다는 사실, 이게 도지 홀더분들 입장에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도지코인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잠시만요. 그렇게 또 단순하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어디까지나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줄,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스페이스 X랑 X와의 사업 흐름들을 연결해서 본 그림들인데 진짜로 이게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신호가 차례대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전략들은 가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신호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고, 어떤 신호를 보셔야 되느냐? 가장 먼저 X에서 결제 기능이 공식적인 오픈이 될 때 그 안에 도지코인이 들어가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링크나 스페이스 X 서비스 결제 옵션에 도지코인이 들어가는지, 세 번째로 스페이스 X가 상장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구체화될 때 도지코인이 같이 움직이는지, 이런 여부들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진짜로 발표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 도지코인이 단순한 밈코인에서 결제 인프라 코인으로서 시장에서 다시 분류되기 시작을 할 거고, 코인 시장에서 분류가 바뀐다는 건요, 가격대 자체가 다시 한번 매겨진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 한 가지만 짚어드려 보자면요. 단기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가격이 크게 튀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시장은 명확한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큰 변동성이 없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그 사이에 X결제, 스타링크, 스페이스 X 상장 같은 이런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다. 그때부터 도지코인은 그 뉴스 하나로서 단기간에 크게 변동성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쫓기보다도 뉴스 캘린더를 옆에 두시고 이 신호까지도 기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도지에 대해서 항상 행동보다도 트윗이 먼저였었고요. 그 트윗이 가격대를 만들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트리거도 트윗이나 공식 발표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 이유고요. 결국에 일론 머스크의 이번 트윗은 도지코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요. 머스크가 가져가겠다고 선을 그은 우주라는 새로운 운동장 위에 도지코인이 결제 레이어로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준 트윗이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격이 튀진 않더라도 그 다음 발표 하나에 따라 가지고 도지코인의 시장 분류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지금은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그 다음 한마디를 기다리셔야 되는 타이밍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머스크가 다음 트윗에서 진짜로 도지코인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꺼낸다면은 과연 그때는 보유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서야 매수하러 들어가실 건가요? 그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 시장 자체가 정말로 어렵고 또 뭘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신경도 정말 쓰기 싫으신 분들, 차라리 속편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당연하게도 업비트, 빗썸, 이 현물 매매로서 안전하게 운영하시면 그냥 매달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분할로서 매수 나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10개의 구슬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한 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달마다 조금씩 나눠가지고 분할로서 매수로 모아 나가신다면 이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평단을 낮춰가지고 이 평단 자체가 맞춰질 거고, 그러고 나면은 시장이 좋아졌을 때 상승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모아 나간다, 이런 마인드로서 꾸준하게 매달 모아 나가시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시장이 하락해도 불안하지가 않으실 거고, 시장이 상승해도 쫓기는 감정들이 사라져서 훨씬 더 건강한 장기 투자 자체가 가능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